중국 공산당이 통제하고 영향을 행사하는 지역이 어느새 중국의 반으로 썰었을 때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화민국 국민당이 첫 썩어 빠질 동안 어느새 공산당은 인구 1억 명이 넘는 지역을 통솔하게 됩니다. 1937년부터 45년까지 8년의 전쟁에서 중국 대륙에서만 국민당 공산당 3,500만 명이라는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들이 만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장제스는 자신감 오지게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 이 중국 대륙의 정통정부는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바로 이 중화민국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니 말이죠. 이미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세계 초강대국은 어느새 미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루즈벨트는 미국 중심의 새로운 전세계 질서를 위해서, 그중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이제 짜지고 중국 대륙에 친미 정부의 국가가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43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처리를 협의하는 어마무시한 카이로 회담에 저 장제스 아저씨도 껴준 거죠. 게다가 1942년 전세계 최대 국제기구 유엔의 창립국가 중화민국이 이 반열에 끼게 됩니다. 그러니 패망한 일본이 저 대만섬을 새로운 중국 대륙의 국가가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중화민국 장제스 국민당에게 던지고 간 겁니다. 루즈벨트는 국민당 통일정부가 중국 대륙의 새로운 친미국가로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화베이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1억이 넘는 강력한 세력이 되어 있었던 중국 공산당. 그 공산당 세력을 개무시하고 장제스 국민당만의 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또다시 새로운 전쟁을 야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몇 달 전 루즈벨트가 죽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부통령 해리 트루먼, 2차 세계대전 끝나고도 으르렁대던 장제스 마오쩌둥 화해시키러 마샬 플랜으로 유명한 조지 마샬을 중국 대륙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1946년 1월부터 3월까지 무려 2달 동안 화해시켰어. 국민당과 공산당은 일단은 금을 긋고 남북한처럼 정전협정에 협의를 하게 되었죠. 그러자 마샬 떠나기가 무섭게 장제스는 총공격을 명령합니다. 당시 미국은 당연히 장제스의 중화민국이 이기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한다는 것은 곧 소련의 개입을 의미하는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다행히도 당시 국민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지원한 최신식 무기에 총 400만 명 규모의 군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군은 일본에게서 세빈 재래식 무기에 군대도 120만 명에 불과했죠. 15년 전 마오쩌둥에게 4번 연속 처발리던 장제스, 이번엔 단숨에 개박살을 냅니다. 공산당원들의 근거지였던 예남부터 수많은 도시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만 요란한 것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게릴라로 4번이나 승리했던 마오쩌둥, 근거지 싹 다 버리고 다시 산으로 다시 들어갔어 또다시 게릴라를 시작합니다. 게다가 사실상의 공식 정부라고 자처하던 국민당 중화민국, 중국 대륙의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이후 새로운 살기 좋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국민당 중화민국을 신뢰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 여러 이유들 때문에 인플레이션까지 터지고 있었는데 공산당 조져야 한다며 군비 지출을 위해 화폐까지 오지게 찍어내고 있었고, 앞서 말했다시피 썩어 빠져있던 국민당 고위 관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발로 까버리고 있었습니다. 제2차 국공내전이 시작되기 직전인 1946년 초에서 고작 2년도 안 된 1947년 중화민국 물가는 14만 5천 배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제스는 이런 상황에서 대뜸 과거 청나라의 잔재인 군벌 세력까지 타도해야 한다며 군벌들을 대뜸 조직이 시작합니다. 아무리 없애야 할 존재들이었더라도 도와달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타도하고 있었으니 수많은 군벌 세력들이 공산당에 편입되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점점 국민당에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봐온 정들고 지겨워진 국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949년 1월 중국 공산당 홍군이 드디어 베이징을 점령합니다. 그러자 뒤늦게 공산당 조져야 한다는 장제스, 뒤늦게 마오쩌둥과의 타협을 요청합니다. 이미 중국 대륙에 대해서는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1949년 3월 중화민국 수도 난징까지 박살내고 5월에는 공산당이 상하이까지 점령합니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천안문 앞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이 선포됩니다. 장제스와 국민당은 이미 진작부터 자신들의 패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튀기 1년 전인 1948년부터 중화민국 중앙은행의 금괴들과 베이징 자금성의 고궁박물원에 있던 수많은 보물과 유물들 69만 점을 대만섬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유물들이 현재 아시아 최고 박물관인 대만 국립고궁박물원에 모여 있는 거죠. 그렇게 장제스는 1949년 12월 10일 200만 명의 군인과 국민당 사람들과 피난민들을 이끌고 대만섬으로 이동합니다. 장제스는 곧 다시 대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지만 두 번 다시 발도 못 밟았습니다. 이제 1949년부터 무려 한국의 직선제가 시작되었던 1987년까지 40년 가까이 있었던 대만의 흑역사, 대만 계엄령이 시작됩니다. 중화민국 헌법 제47조 총통 부총통의 임기는 6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즉 총통을 2번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1948년 54년 총통 2번에 먹은 장제스. 당시 중화민국의 총통 선출과 파면, 헌법의 개정까지 모든 법 위에 군림하던 헌법 최고기관 중화민국 국민대회. 이 국민대회 대의원들은 선거를 통해서 뽑혔지만 어차피 당은 사실상 국민당 일당 독재와 가짜야당 관제야당들, 친국민당 국민대회 의원들의 임기가 6년이었던 것을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무기한 연장합니다. 그렇게 장제스는 죽을 때까지 5대까지 총통을 해먹습니다. 생물기간과 총통기간 끝이 똑같은 날로 되어 있죠. 한국의 경우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까지 그래도 4명이 있었던 해방 이후 역사가 대만은 중화민국 일당 독재 계엄령으로 1987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장제스는 죽을 때까지 총통을 했고 죽자마자 장제스의 첫째 아들 장진고가 6대 7대, 그리고 장진고도 죽고 난 이후에는 리덩후이, 천수이비안, 마잉주, 그리고 현재의 민진당, 차이잉원이 총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제스는 대만섬으로 쫓겨났을 때도 계속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한 일화로 현재 대만에 가면 은행이 정말 오지게 많이 있는데 어차피 이 대만섬에 잠깐 있다가 다시 대륙으로 올라갈 테니 왜 화나 많이 벌어두고 저축이나 해두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의 중국 대륙 친미국가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작은 섬에서 다시 대륙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죠. 영국과 인도는 자신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대륙에 실제 존재하는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승인하면서 대만섬으로 쫓겨난 그 광활한 중국 대륙을 먹을지도 몰랐던 장제스의 국민당 중화민국은 듣보잡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제 미국은 원래 계획이었던 중화민국이 아니라 패전국이자 전범국인 일본을 이용해서 소련으로부터 동아시아의 친미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중국 대륙에 있던 중화민국을 대하던 미국과 저 작은 섬으로 쫓겨난 중화민국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미국과 중화민국의 대사 파견 계획도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었죠. 대만섬으로 간 장제스는 머가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공내전까지 또 했었으니 또 언젠가 전쟁이 일어나서 이 작은 섬에서 중화민국이 공중분해되는 것은 이상할 일도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생합니다. 장제스는 한국전쟁이 터지자마자 지원하고 싶다고 난리를 쳤고 한국전쟁이 3차 세계대전급으로 확대되길 희망했습니다. 한국전쟁을 통해서 중국 대륙까지 싹 다 다시 밀어버릴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죠.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십시오.